100년 전 칼끝으로 지우려 했던 한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아이들의 입에 한글은 금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교과서에서 우리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글이 일본 교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며 앞다퉈 수강 신청을 하고 교실 곳곳에는 한국어 자격증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쟁도 무기도 없이 언어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역습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기루 같은 현상.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대슈엘 퀸이고 캐나다에서 온 32세 영어 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시아 전역의 어학원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한국인은 예의 바르고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 위에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의 바른 사람들, 분주한 도시, 그리고 어쩌면 몇몇 김치집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글로벌 도쿄 어학원에서 제안을 받자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쿄라니, 빛나는 네온사인, 복잡한 거리, 효율적인 전철까지. 저는 스스로에게 이건 정말 멋질 거야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스웨터 몇 벌과 그림책, 노트북을 꾸렸습니다. 어느 상쾌한 아침, 저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잠이 덜 깬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처음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고향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밖에선 택시들이 형형색색의 곤충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승객이 타오를 때마다 기사님들이 절을 해주셨어요. 저도 활짝 웃으며 수줍게 인사를 드리고 택시 한 대에 올랐습니다. 도쿄 중심부로 향하는 길은 아스라이 사라진 채 빽빽한 고층 건물과 코너마다 늘어선 자판기, 그리고 무언의 질서 속에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어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쉴 새 없이 들어선 유리 건물 틈에 끼어있는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올드하지만 듬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7층 영어과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자 삐걱거리며 위로 올라가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를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좁은 복도로 들어서니 작은 명패에 영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7층이라니 명망을 뜻하는 숫자였으니까요. 첫 수업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교실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칠판을 향해 일렬로 놓인 책상들과 그 뒤로 빼곡히 늘어선 지붕들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죠. 그날 제 첫 학생들은 모두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영어 보충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분들이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퀸 선생님입니다. 라며 인사하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제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4층에 있는 교직원실을 찾으러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 길에 열린 문마다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웃음소리와 생동감 넘치는 대화, 그리고 한글을 연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어과라고 표시된 문 앞에 섰을 때는 학생들이 한국어 교재를 들춰보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전단지엔 삼성 채용, 한국어 4급 필수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삼성의 한국어 자격증이 필요하다니 의외군이라 생각했죠. 교직원실에서 만난 일본인 행정 담당 모모코 사이토 씨는 작고 발랄한 분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어요. 그녀는 다도잔에 담긴 녹차를 따르며 올해 한국어 수강생이 3배로 늘었어요. 많은 학생이 한국의 기술과 스타트업의 기회를 걸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한국이요. 스타트업 허브요? 라고 되물었죠. 제 머릿속에는 실리콘밸리나 도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열풍이 잠깐 스치는 유행일 거라고 단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에 돌아온 저는 창밖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흔들리는 네온사인이 스시집을 광고하기도, 영어 강사 얼굴을 띄우기도 했어요.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홀짝이며 다음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삐걱거리던 엘리베이터, 정중한 절 인사, 복잡한 지하철 풍경까지. 이 모든 게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죠. 그리고 저는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내 이야기의 부속에 지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불을 끄며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교실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의 수월한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교실은 시원하고 조용했으며 흰색 칠판을 향해 길게 늘어선 책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학생들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과 캐주얼한 차림의 대학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허리를 곧게 펴고 노트북을 펼친 뒤 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취미에 대해 말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I like soccer, I enjoy reading, I love cooking을 제 뒤를 따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영어는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수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겨우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마치 체크리스트 하나를 완료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thank you와 excuse me를 말했지만 진정으로 설레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학교를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 복도를 걸었습니다. 4층에 이르렀을 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웃음소리였는데 따뜻하고 크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는 열린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는 학생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한국어이라고 적힌 화사한 교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아이돌 포스터와 삼성 로고가 함께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님이 한글 자모표를 가리키자 학생들은 달을 율동에 맞춰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냈죠.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한국어 4급 취득 후 삼성 입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삼성, 한국어? 일본에서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교직원실에서 저는 언제나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모모코 사이토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미소와 함께 작게 절하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다시엘 선생님, 4층 한국어 수업 보셨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굴을 찡긋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정말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어 수업이 그렇게 인기인가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모모코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한국어 수강생이 3배로 늘었어요. 영어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그녀는 다기를 탁자 위에 놓고 제게 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많은 젊은 직장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 기회를 걸고 있어요. 한국어를 알면 큰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란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며 한국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표정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 스타트업들이 급성장 중이어서 학생들이 실제 취업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방금 본 광경이 도무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화려한 포스터,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의 얼굴이 제 조용하고 공손한 영어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던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영어만 고집하며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올려다보며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원 회의에 참석하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조명은 은은하게 어두워져 있었고 앞쪽에는 원장이 커다란 스크린 옆에 서 계셨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엄숙하셨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불안감이 코끝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원장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시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개의 굵은 선이 그려진 선 그래프였습니다. 하나는 영어 수강생이라고 표시된 선이 피곤한 파도처럼 아래로 내려갔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수강생이라고 표시된 선이 로켓처럼 곧장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은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어 수강생이 10%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강생은 70% 증가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렇게 크게 뛰었는지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70% 증가라니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첫째, 한국어과를 다음 학기부터 7층으로 옮기겠습니다. 둘째, 영어과는 4층으로 이전합니다. 날카로운 탄성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통로 건너편에 앉은 제이컵 하워드를 힐끗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메디슨 클레어는 눈이 동그래지고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 모서리를 꾹 잡아 손톱이 플라스틱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7층은 언제나 최고의 자부심이었고 그곳에서 우수한 언어들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4층은 왠지 2층 공간처럼 먼지 쌓인 듯 덜 존중받는 자리 같았어요. 원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희 반응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늘어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강사 3분을 추가 채용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과 강사 2분은 축소해야 합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고되는 건 아닐까? 4층에서 작은 교실만 남겨두고 쫓겨나는 건 아닐까? 저는 수업 자료를 먼지 쌓인 상자에 담아 좁은 계단을 내려가 텅 빈 복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슴이 아린 듯 뒤틀렸습니다. 메디슨의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이컵은 작은 목소리로 이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이 꺼질 듯 의자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원장님은 저희 반응이 두렵다는 듯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해산을 알리셨죠. 의자가 긁히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회의실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남아 두 손을 떨며 무릎에 얹어두었습니다. 가슴은 마치 쇠줄로 조여지는 듯 답답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길고 느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숨이 연기처럼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어 교실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학생들의 반짝이는 얼굴, 삼성 인턴십을 약속하는 화려한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강력한 흐름의 신호였던 거예요. 한국이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물결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깨를 곧게 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요동쳤지만 두려움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맹렬한 두근거리는 호기심이 속삭였습니다. 이 물결을 지켜볼 게 아니라 올라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떨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쩌걱거리는 엘리베이터와 정중한 절.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공손한 땡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4층으로 쫓겨나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7층으로 올라가 그 학생들과 나란히 서겠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학원은 텅 비어있고 고요했습니다. 긴 복도에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교재도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고 오직 제 복잡한 생각들만 가득 안고 걸었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은 계속 윙윙거렸는데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한 분위기를 산산이 부술 것만 같았습니다. 우연히 저는 4층 복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문마다 화사한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황혼 빛을 받아 반짝이는 삼성 캠퍼스 사진이었는데 유리 타워들이 보랏빛과 금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포스터에는 선명한 초록색 네이버 로고와 한국어 자격증을 든 인턴들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한글 글자가 빨강과 파랑으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포스터 가장자리를 만져보았고 매끈한 광택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간 고요가 확 깨지는 듯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 벽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손바닥을 포스터에 대고 천천히 한글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각 글자의 모양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잊고 지낸 옛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은 자연스레 한국 역사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15세기에 창제하신 한글을 지우려 했던
그 암울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도쿄 한복판에서 그 한글이 다시 자리 잡고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때 금지되었던 글자를 배우러 이 교실에 가득 모여 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쇠사슬로 조여지는 듯 답답했어요. 그제야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깊이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저는 몇 주째 제 일자리와 지위만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컸습니다. 저는 역사를 이겨낸 언어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었고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 아래에서 싸늘했지만 거울처럼 비치는 복도 창문 속 제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얼굴은 젖어 있었지만 결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 배우기, 한국어 수업 신청하기, 한국어 교재 구매하기. 한 줄 한 줄이 저 자신에게 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울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화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저는 그 환영의 음색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영어 교실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가볍게 목청을 가다듬고 빈 문틈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학원에 가르치러 왔지만 이제는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공기가 제 피부에 시원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한글 글자들이 마치 빛나는 등불처럼 제 주위를 둥글게 감싸며 저를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층이나 새로운 언어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한글을 손에 들고 한국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어 교재와 공책으로 가득 찬 묵직한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햇살이 제 원룸 벽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리자 가방 지퍼를 힘주어 잠갔습니다.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그 학생들과 나란히 한국어를 배우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어학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교직원실로 향했습니다. 메디슨은 이미 밝은 주황색 교재를 넘기느라 분주했고 제이컵은 창가에 서서 휴지 조각에 한글 글자를 따라 그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저를 보자 놀란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배울 준비 되셨나요? 메디슨은 부드럽게 웃으며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톡톡 두드리며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제이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한국어 시험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는 7층에 있는 새 교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밝고 환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들은 원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프린트해온 워크시트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책상을 마주 보고 앉아 노트북을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마치 팀이 경기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두드려 모두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배워보겠습니다.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문자예요. 먼저 고기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있는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고운 뒤 소리에 가깝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기역, 기역. 저희는 함께 외쳤고 방 안에 맑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저희는 노니은, 덜디귿 등 자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글자를 소리내어 읽고 펜으로 정성껏 따라 쓰며 획을 그을 때마다 손이 아팠지만 완성된 깔끔한 글자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메디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데 간단한 단어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칠판에 가를 크게 썼습니다. 고에 아를 합치면 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다의 줄임말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소리로만 배워보는 거예요. 함께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노트에 가, 나, 다를 적었습니다. 칠판 위에는 금세 알록달록한 음절들이 가득해졌고 메디슨이 쓴 가가 울퉁불퉁할 때마다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으며
걱정 마세요. 한글은 간단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제 휴대폰으로 짧은 서울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인도 위를 거닐며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제이컵은 눈을 반짝이며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고 메디슨은 화면을 톡 건드리며 진짜 김치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매콤한 배추와 아삭한 떡볶이를 떠올리며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우리 배운 걸 기념해서 작은 한국 간식 파티를 해볼까요? 두 사람 모두 환호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근처 한국 식료품점에서 작은 김치통과 떡볶이 떡을 사왔습니다. 탁자에 둘러앉아 용기를 열고 조심스레 맛을 보았습니다. 김치의 매콤함에 웃음이 터지고 메디슨은 눈물이 맺힐 정도로 놀라워하며 이게 바로 맛의 폭발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간식을 먹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같은 단어를 철자하며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숨겨진 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교실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영어 수업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제 노트는 알록달록한 글자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에는 공동체 같은 끈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기며 메디슨과 제이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컵이 장난스럽게 내일은 한국어 연습해야죠. 라고 하자 저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몇 주간 느껴보지 못한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ESL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4층에서 한글을 탐험하는 개척자가 된 학생이었죠. 저는 매 수업이 한국의 뜨거운 심장으로 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상상하며 다음 디딤돌이 어디로 안내할지 기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치 책장이 술술 넘어가듯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침 식사 전 한글 플래시카드를 뒤적이며 단어를 자연스럽게 입에 붙일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과 함께 보며 새로운 표현이 나오면 일시정지하고 메모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회화 모임에 참여해 노트북 화면 속 제 모습이 문장을 더듬대며 웃고 있는 걸 보며 동료들이 응원해주고 저도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상쾌한 아침, 저는 학원들 벤치에 앉아 손에 든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서울 튜터링 센터에서 온 것이었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슈엘 선생님. 서울 영어 강사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꿈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 소식을 사이토 모모코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손뼉을 치며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메디슨과 제이컵은 교직원실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풍선과 직접 만든 김치전, 그리고 Bon voyage, 이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쁨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또 다른 모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출력해보며 파란색, 녹색, 주황색 선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손끝으로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경복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 반짝이는 LED 지붕, 남산공원의 푸르른 오솔길 등 서울의 명소들을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더 벅차 올랐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낭에는 필수품만 담아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공책, 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영사전, 그리고 작은 호랑이 인형 하나. 탑승권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갑니다. 비행기가 순조롭게 이륙했고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댄 채 구름이 솜사탕처럼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로 굽이진 지평선이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서울의 가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혀끝에 달콤하게 맴돌았습니다.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은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지하철 표지판을 따라 티머니 카드를 자판기에서 구매했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파란 천시트가 정갈하게 놓인 객차가 보였고 머리 위에는 노선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 빌딩, 역 입구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버스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가족들까지. 서울 튜터링 센터에서 맞이한 첫 수업은 짜릿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단정한 양복 차림의 직장인,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그분들은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저는 데시엘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그분들의 박수갈채는 집에 돌아온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외부로 나가니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길가 포장마차에선 떡볶이가 빨갛게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컵 하나를 사서 쫄깃한 떡을 음미했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볼을 간지릴 때마다 이곳이 진짜 서울이구나라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모습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날 밤 저는 메디슨과 제이컵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울 튜터링 센터 신분증을 들이대자 메디슨은 환호성을 터뜨렸고 제이컵은 깊이 절하는 흉내를 내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저희는 배꼽이 빠질 듯 웃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저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쿄 지도와 서울 지도가 나란히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언어와 두 집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플래시카드를 살며시 집어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도 위에 한 자락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여정의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가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도쿄 7층에서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이어진 회의론에서 감탄으로 변한 이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쓰는 모든 한글 글자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 편의 이야기였고 저는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한국을 그저 낯선 선택지 중 하나로만 여겼지만 한글을 배우고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마침내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순간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의 열정을 직접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정을 보시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매력과 발전 속도를 더 많은 분께 알리는 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요.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